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인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반쪽이 나게 된 광복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유공자 단체들에 이어 오늘 제1당인 민주당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해 역사관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일본이다라고 했고요, 분명히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건국절 만들려고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독립운동 단체들이 자신을 향해 마녀 사냥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 관장은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앞둔 광복절은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복회와 항단연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별도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들의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독립기념관 노조도 오늘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이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세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논란 속에 매년 광복절마다 치르던 독립기념관 자체 경축식도 개관 37년 만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야권 6개 정당은 다 같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도 광복절 기념식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있는 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한 건 민주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영석 임명 규탄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석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광복절 경축식 불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야 6당은 공동으로 김영석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되 경축식에는 참석하겠다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불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 조건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야당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광복회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역사 관련 학술기관이나 보훈기관 인사를 두고 역사관 논란인 인사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인사들의 발언들 이승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한 김남영 교수. 5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제시대의 쌀수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의 신문이나 자료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쌀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에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연구원장은 현재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올해 2월엔 비슷한 관점에서 주장을 펴온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또 뉴라이트 활동 이력이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극우적 인식을 담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김영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불을 당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해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치입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최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 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3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관련성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쪽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던 건데 이번엔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다만 이 통신 내역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 줄 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동안 3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과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당일입니다. 엿새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만 남아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법원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3번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뭘로 추정이 됩니까?
네, 법원이 영장을 먼저 기각했을 때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된 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던 VIP 경로설 외에 VIP 구명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이 판단을 바꾼 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이번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거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록 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앞서서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예.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을 교체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 논란의 중심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뒤 초대 경호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과 정치인 등의 입을 틀어막는 등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하는 연쇄 인사를 냈습니다. 신 장관과 장 실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되면서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 체제를 갖춘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용현 경호처장 한 명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고위직 인사가 2명이나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김용현 후보자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안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을 때도 꿈쩍 않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안보 문제로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실장이 8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안보특보로 가는 것도 사실상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기 위한 위인 설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외교가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부 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장 실장 대신 군 출신인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주 국회에선 김 후보자가 국방부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김 후보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최소 11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JTBC는 배드민턴 협회의 통제 중심 규정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세영에 대한 해외 유명 선수의 지지 선언이 나오는 등 이 문제가 해외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부상관리가 소홀해 선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한 안세영에게 덴마크 선수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악셀센은 대표팀을 떠나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다 이번 올림픽에 덴마크 대표로 나섰고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협회가 지정한 경기용품만 써야 하고 선수 개인의 후원 계약이 제한되고 또 여자 선수의 경우 27살 미만이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는 안세영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안세영은 선수 본인의 자율권을 존중해달라며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 체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폭풍은 더 커져갑니다. 협회 규정상 실업팀에 입단해도 연봉 액수가 일정 기간 제한되고 스폰서 계약도 한계로 묶이는 문제가 공개됐는데 선수와 협회의 권리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 협회가 올림픽 5개월 전 규정을 고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가대표 선수 관리가 강압과 통제 중심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선수 관리의 문제부터 보조금 관리 실태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보통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수도권 기온이 갈수록 오르는 등 무더위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습하고 끈적한 더위 대신 마른 더위가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볕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예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각양각색의 튜브 위에 앉아 헤엄을 칩니다. 솟구치는 물에 더운 몸을 식히기도 합니다. 야외 수영장을 찾은 피서객들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신하려고 물놀이 들어갔다 오면 물이 시원해가지고 더위가 좀 날아가는 느낌? 물속에서 땀을 흘리면 물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도 34도 안팎으로 오르며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속초 등 영동 지역은 30에서 32도로 지난주보다 1에서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데 이 바람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습기는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더운 바람입니다. 동해상에서 중심을 둔 고기압으로 인해서 동풍이 불면서 약간 패턴이 바뀐 형태로 열대야와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글피까지 수도권에서는 한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릅니다. 특히 서울은 22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를 기록했는데 조만간 역대 두 번째 기록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동쪽을 지나는 태풍 5호와 6호의 영향으로 더운 바람이 한반도로 더 많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볕이 뜨거운 시기엔 햇빛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고인 물이나 거울이 빛을 한 곳에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면서 불이 나는 건데 순식간에 500도 넘는 열이 발생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둥글하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죠. 안 그래도 뜨거운 햇빛, 비닐에 고인 물웅덩이를 거쳐 한 점으로 강렬하게 모입니다.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검은 종이를 대자마자 연기가 피어오더니 곧 녹아 구멍이 뚫립니다. 준비 시작. 296도, 362도. 건초에는 2분 40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열은 50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비가 내리고 바로 태양빛이 뜨고 이럴 경우는 사실 그 농가 비닐하우스 천장에 빗물 고임이 없도록 빛을 반사하는 물건 무엇이든 이런 돋보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둔 스테인리스 대야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태양광이 반사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마늘이라든지 종이 수첩 등 가연물에 빛이 집속돼서 세탁기 위에 있던 거울이 화재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이 반사되는 각도를 보니까 화재로 소실된 종이박스류가 있었던 위치로 이게 딱 정확하게 반사가. 캣타워 투멍 해먹의 고인 물탓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6년 돋보기 화재는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악 폭염이던 2018년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못지않게 더운 올여름, 비닐하우스에 물이 고이지 않았는지 살피고 빛을 모을 수 있는 물건을 창가에 두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본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려다가 취소했다거나 일단 가긴 갔는데 여행 중에도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원석 기자, 일본 찾는 우리 관광객이 많은데 지진이나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 현지 안전정보를 참고하라는 외교부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난카이 대지진을 주의하라는 당부글이 공지로 띄워져 있는데요. 24시간 비상연락망도 올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광객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뭐 알려주면은. 네, 인터뷰하신 분이 궁금해한 것처럼 지진이 실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도쿄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인데요. 유사시에 일본은 이런 학교나 관공서가 대피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재난정보 앱 세이프티 팁스를 통해서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난 대피처의 위치라든가 그때그때 행동 요령 등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본인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광객은 매달 300만 명을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6주 된 태아의 임신 중지 과정을 담아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6주면 엄마 뱃속을 나와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만삭의 여성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임신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부 지장을 봐라.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경찰은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소개받아 임신 중지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는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듣고 수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전문 감정을 통해 태아가 몇 주인지, 임신 중지인지, 살인 혹은 사산인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4주 차에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태아가 현재 살아있지 않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지, 실제로도 어렵지 않게 수술할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문제란 지적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임신 30주차가 넘었다고 해도 가능하니 빨리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산부인과들의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신 25주 차인데 임신 중지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임신 25주 차부터는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간주됩니다. 2주 쓰면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요. 한 이틀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틀 정도 잡으면 되기는 할까요? 가능은 하세요. 임신 30주 차라고 하니 빨리 오라고 합니다. 가능은 제가 알기로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진료 가능하세요? 유도분만을 해야 하니 분만병원을 연결하겠다거나 요즘 시끄러우니 일단 찾아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막 유튜버 그게 좀 난리가 나서요.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좀 자세하게 상담이 힘들어서 방문하셔서 진료 보신 분들한테만 상담이 좀 자세하게 되시거든요, 고객님. 비용은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냥 14주, 15주차 초반까지 한 현금으로 하셨을 때 260 정도 진료비용 별도시고요.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지가 더 음성화되기 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보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임신 중지 수술 관련 법안 13개는 전부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제조사들은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지상에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지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지하에 못 대게 하는 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지상에 주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문의가 커지자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전기차 25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반면 수입차 업계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BMW를 제외하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테슬라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본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벤츠는 아예 전기차 배터리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인 비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려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산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고 마이너한 업체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중국 배터리 업계에 대한 불신임이 큰 상황에서 공개를 꺼리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와 만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전기차 중고 매물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중고차 업체들마저 전기차는 안 받겠다고 손살에 치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어떤 아파트들은 전기차 출입 금지. 가만히 서 있는 차에서 불이 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게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서울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묻자 업자들은 손사래부터 칩니다.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지금 사건이 크게 났기 때문에. 사고 뒤 전기차 매입은 중단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문의는 없고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어났고. 반대로 전기차를 팔려는 사람은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고차 업체는 기존 차량을 보관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은 여기도 뭐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또 그런 주차 문제도 되게 좀 걱정이 되고. 중고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차를 팔려는 소유자들은 온라인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전기차 판매글은 화재 직전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가운데 한 대가 불이 났던 벤츠 전기차였습니다. 불안감은 오래갈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인접선로에 전 차선을 작업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다른 점검 차량이 아무 제지 없이 출발했고 6분 뒤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소통 상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숨진 코레일 직원들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9분 선로 점검차가 금천구청역에 구로 방면으로 차가 가도 되느냐라고 묻자 금천구청역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선로 점검차는 1분 뒤 바로 출발하겠다는 답을 하고 구로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불과 6분 뒤 선로 점검차가 전차선 작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작업차가 다급하게 구로역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전이 안 들린다며 전화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차선 작업차와 선로 점검차가 사전에 소통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한 장짜리 작업 계획서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 추락이나 시설물 접촉 등이 있었지만 인접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접 선로를 미리 차단할 생각조차 못했던 셈입니다. 작업 계획서 상단에 명시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며 작업 중에는 인접선에서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학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사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여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예정대로 복권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내 4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사면을 넘어 복권을 시킨다는 걸 우리 지지층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체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은 아니라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건전한 당정 관계라며 모든 걸 갈등과 싸움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예정대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봉주도 수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 선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막판으로 다가오면서 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팔이 실세놀이하는 무리들 뿌리 뽑겠다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했는데 네. 앵커 혹시 이거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뉴스만 보는 사람이니 알죠. 예, 근데 모를 의외의 리가 인물이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예, 모를 리가 누구죠? 없겠죠. 예. 이게 누구냐? 바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일단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팔이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자, 네. 정봉주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강성 친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팬덤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늘 하루 종일 당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선 건가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1위에서 분석을 2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네, 이 발언 자체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주말 거치면서 좀 논란이 됐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재명 팬덤에 기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전국을 좀 반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정봉주 후보가 얘기한 게 명심팔이입니다. 명심팔이는 주로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참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입김이 세지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주류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정봉주 후보가 또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고 주장해온 정봉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대신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다음 그 복도 같은 데서 진행을 했고요. 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가는 상황에서 격앙된 일부 당원들이 쫓아가면서 또 그걸 노려보는 이런 긴장 상태들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당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하셔야죠. 사과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사? 당원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나 뭐 정봉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수박짓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또 지지를 철회하겠다거나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식의 그 비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또 수박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군요. 그렇습니다. 수박 표현 그동안 그 민주당 안에서 주로 강성 친문계, 친명계가 주로 비명계를 향해서 이렇게 쓰던 그 비하 표현입니다. 꾸준히 당내에서 논란이 돼 왔었던 건데 네. 자, 그런데 이 수박이라는 표현 제일 먼저 쓴 사람 혹시 또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예. 누구죠? 자, 바로 들어보시죠 한번.
수박이란 표현을 최초로 쓴 게 접니다. 금태섭 의원이 있는 자리에 경선하러 가면서 제가 수박 의원들을 잡겠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동료들을 수박이라고 공격했던, 날석에 공격했던 본인이 이제는 수박으로 몰리는 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불복한 사람 앞으로 10년 동안 입후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당원 개정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선 불복이었는데 보다 강화한 것이죠. 결국 이재명 2기를 앞두고 조금 더 일극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강성 친명이었던 정봉주 후보가 반명이 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유세 때도 더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트럼프가 인파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곧바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캠프가 올린 이 사진이 AI 기술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같은 유세 현장을 찍은 또 다른 사진입니다. 해리스 지지자들로 빼곡합니다. 한 방송사가 찍은 영상에도 비슷한 규모가 잡혔습니다. 트럼프가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유세장 군중 규모에서 해리스에게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she gets 1,500 people, and I saw it yesterday on ABC, where they said, "Oh, the crowd was so big." I have 10 times, 20 times, 30 times the crowd size, and no, they never say the crowd was big. 조바심에 청중 숫자를 부풀린 건 오히려 트럼프였습니다. Nobody's spoken to crowds bigger than me. If you look at Martin Luther King, when he did his speech, his great speech, and you look at ours, same real estate, same everything, same number of people. 해리스 측은 이런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Wednesday, the largest crowd of the campaign showed up in Detroit, Michigan. It's not as if anybody cares about crowd sizes or anything.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전 현직 대통령들이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 5만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벌써 1년 전 얘기지만 망신스러운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잼버리 때 쓰겠다던 430억 원짜리 건물이 이제야 완성됐다는 겁니다. 과연 여길 일부러 찾아올 사람이 있을지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양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1년 전에는 잼버리 영지로 쓰였던 곳이죠. 지상 3층, 연면적 8,500여 제곱미터 규모, 예산 429억 원 들여 지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입니다. 작년 잼버리 대회 전에 완공됐어야 했지만 시작부터 절차가 늦어지면서 대회 기간 중엔 공사 중 건물에 임시 승인받아 의료센터로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가 이 잼버리 행사였는데 잼버리 행사를 위한 건물이 준공된 게 불과 지난 6월입니다. 행사 끝나고 11개월 뒤에야 행사를 위한 건물이 준공된 겁니다. 게다가 아직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해 개관 날짜도 확정 못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안 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과속 방지턱 경계가 뭐 낮추게 시공됐다거나 도메인이 블럭이 막 어들투들해갖고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건물 주인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의 운영을 맡겨 활용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잼버리 메모리얼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되니까 뭐 잼버리 얘기는 또 하기가 좀 그렇고. 아예 이제 잼버리와는 단절해서 나가야겠네요. 아니 청소년 시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스카우트하고 관계없이 청소년 시설로.
1년 전 방송 기자들이 잼버리 상황을 중계하던 잼버리 경관 쉼터. 당시 30억 원을 들여 조성했는데 여기도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관광 안내센터인데 보시면 안에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유리창 쪽에도 이렇게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좀 오시죠. 출입문도 지금 당연히 잠겨 있고 이 문 틈을 보면 사람이 오래 드나들지 않은 그런 흔적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다른 공간도 대회 끝나고 줄곧 방치되다 올여름 잠깐 매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계속 문 닫혀 있어갖고 몰랐다가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간단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농산물 이쪽으로 판매하면 좋겠다. 지금 산책로 계단을 따라 쭉 내려오면 기념 비석이 있다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잡초가 제 키보다 높이 무성히 자랐고요. 제가 보려고 했던 그 기념 비석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 좀 비춰주시죠. 제가 잡초를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해 국가 브랜드를 지켰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건 안타까운 뿐입니다. 이곳 부안에서 떠들썩했던 1년 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소박한 사진 전시회 정도가 거의 유일해 보입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만이라도 저희가 생수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수를 이렇게 구급을 했었죠. 처음에. 그때 뭐 외국 청소년들도 시장 구경 오고 막. 그럼요. 많이 들어왔죠. 이거 약간 감정이 벅차셨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생각하시니까. 진짜 너무 막 화가 막 심으로 올라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잼버리 막 준비한 과정 그런 것들 이제 다 봐왔잖아요. 왔는데 진짜 너무 진짜 좀 실망스럽죠. 어떻게. 이 허 벌판에 잼버리 끝나고 한참 뒤에 완성된 이 잼버리 건물. 계획대로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1년 전 그 난장판 속에서도 행사를 살려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부안 군민과 국민들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파리올림픽 내내 이 선수의 스매싱이 참 멋졌죠. 신유빈 선수가 탁구 대표팀과 함께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만 몇 번씩 되풀이했는데요. 단식 8강에서 이겼던 일본 선수를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모습을 드러낸 탁구 대표팀. 보름 동안 1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었지만 신유빈은 활기 넘쳤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진심으로 임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스스로 잘 비워내려고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극적이었던 단식 8강전은 신유빈을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한테 더 좋은 경험이 됐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밟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 2개를 품에 안고 온 신유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마지막 단체전을 꼽았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값진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나 앞서고 있을 때도 언제나 웃고 또 지치지 않으려 먹을거리를 챙겨 먹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팬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항상 잘 먹고 다녀서 지금 딱히 먹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삐약의 신유빈은 올림픽을 거치며 대표팀의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탁구 선수가 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딴 건 32년 만입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경기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4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정말 예술에 가까운 실력이었죠. 올림픽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 말 그대로 이렇게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포스트 앤디 워홀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죠. 도널드 로버트슨의 작품입니다. 10점을 꿰뚫은 화살과 흰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선수들. 누가 봐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한국에 바치는 찬사라고 했는데요.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올림픽 개회식 무대에선 셀린 디온, 그리고 폐막식 피날레 공연을 장식한 스눕독도 있었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감동을 준 다른 명장면들도 이렇게 특별한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보대로라면 주 후반에는 서울 기준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특보 현황을 살펴보시면 폭염주의보로 완화됐던 일부 동쪽 지역도 다시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 수준의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지속 시간은 짧아도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5도, 청주 36도로 특히 서쪽 지역의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를 제외하고는 비 예보가 없어서 열기는 쌓여만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